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조사하라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 정권 청소 작업 목록에 태양광 사업을 올린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 논란이 터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중국 방문에 나선 게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문화 분야의 정당한 의원 외교로서 몇 달 전에 예정된 일정이다 이렇게 했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출국한 의원 7명의 비용을 중국 정부가 댄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표적 인권 탄압 지역으로 꼽히는 티베트를 그것도 중국 정부 지원으로 방문하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또다시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을 정면 겨냥하고 나선 윤석열 대통령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다짐이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윤석열 대통령 이번 달 들어 전임 정권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국가 보훈 행보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 가족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고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양옆에 아주 의미 있는 분들이 자리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190여 명이 초청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가 앉은 오찬장의 헤드 테이블에는 최근 불거진 야당의 천안함 편애 논란과 관련된 분들이 착석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 옆에는 천안함 폄훼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사과를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앉았고요. 김건희 여사의 옆자리에는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앉았습니다. 윤 여사는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은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면서 직접 답변을 요구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네, 최근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원일 전 함장에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다며 위로의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고요. 김건희 여사도 윤 청자 여사와 편안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장시간 담소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네,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 정부 주최 오찬 행사에 초청받고 또 감격한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6.25 전쟁 당시에 북한 침투부대원 그리고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족 또 납북자 가족들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대화 등을 이유로 각광받지 못했던 인사들을 예우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 소속으로 북한
투방 침투 작전을 맡았던 이창건 전 한국원자력학회장도 초청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잊혀진 참전 용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전 회장은 나이가 우리 나이로 90이 넘었는데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초청 행사에 너무 감격스러웠다면서 소감을 전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연일 영웅 예우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 오늘은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서 호국 정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제1연평해전은 휴전 이후에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면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고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 공동선언일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해서 최근에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이 법대로 원칙이요.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임을 보여주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정부에서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실성과는 별개로 남북관계에서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3년 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었죠. 정부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건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근 종합지원센터에 총 447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배소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피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으로 적시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소송에 나선 건 북한을 상대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바로 내일 16일에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손해를 알아차린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 당국자들이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9월에 개성공단 안에 실제로 연락사무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등의 반발에서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당시의 모습과 폭파 이후의 북한 측의 주장, 이어서 들어보시죠.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고두어 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 정말 이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일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법원이 이 북한 책임을 인정을 해도 판결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북한이 소송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게 확실해서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만 북한의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원이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 일부를 정부의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의 배상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북한 당국 소유의 재산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통일부는 법무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강제 집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혐의가 밝혀진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이례적인 감찰 지시를 내려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비리 조사를 발표하면서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현직 군산시장 등 13명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했고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산업으로 돈을 번 공공기관 직원 25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대상을 콕 집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지시를 내린 건데요. 어제 이도훈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별도 감찰 지시를 내린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사용하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어제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고 이번 태양광 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역시 눈먼 돈이 아니었는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낀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이었죠. 과거 이제 운동권 출신으로 태양광 사업을 벌인 허인회 씨를 비롯해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수사 총지휘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사안에 이제 관심이 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요, 특히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보라 이렇게 콕 집은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과장급 공무원들의 비리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했던 업무 결제 라인 전반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데요. 감찰이 전 정부 권력의 중심부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정권 초기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업무는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그리고 초기 태양광 관련 실무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감찰이 전임 정부가 아니라 태양광 비리 관련자들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부, 태양광 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반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매번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냥 완전히 이 윤석열 정부가 하여튼 문땡 회의예요. 땡 하면은 문재인 정부, 전 정부 탓을 해요. 태양광 문제나 또 지금 뭐 시민사회 보조금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원전 관련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책 자체가 틀렸는지 이런 게 훨씬 더 이제 국민들의 이 시각에서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사업의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부, 태양광 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할 4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 중에서 일부는 부패 친화 인물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국민들에겐 전기료 인상 고지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그게 이제 중간 검사 결과였나 봅니다. 최종은 아니었고요. 그 결과가 나온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태양광 사업,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 태양광 사업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이 그 지시에서 눈길을 끕니다. 첫째는 바로 대상이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이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 감찰의 그 기관을 갖다가 현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지목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평가해 주시죠.
그 실제 태양광 비리는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집행한 돈 여기에 상당히 그 많은 의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그 돈은 그냥 실무적으로 집행한 데 불과하고 사실 이 태양광 사업을 뭐 어디에다 한다든가 누구한테 맡긴다든가 그 법령으로 뒷받침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아니면 산업부 같은 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게 바로 의사결정 라인이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거기에서 일부 뇌물 같은 거 받고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구조적인 어떤 그 이익 공동체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파헤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찰도 지금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는 건 결국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 산업부 이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누가 이걸 결정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아마 들여다보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남는 의문점이 하나가 이게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현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전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갖다가 감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있죠. 왜 그러냐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건 현직 공무원 아니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 1차적으로 남아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뭔가 의문점들을 제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도 이제 최 의원님 말씀처럼 의사결정 라인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집행 과정이 아니라 의사결정 라인,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산업을 주도해서 결정했던 라인들을 지금 감찰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지금 아직 감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감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이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그 대상 자체는 물론 이제 의사결정 라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상 그걸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또 청와대 라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또는 어느 이제 집단이든 부정부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감찰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문제는 지금 정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1년이 지나는 동안 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탓을 많이 하시는 장면들을 국민께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1년간 전 정부 탓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건 그래서 전 정부 탓을 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려야 하는 앞으로의 이제 과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도 전 정부를 타겟으로 하는 뭔가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사실 물론 해야 되는 감찰하면 해야겠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윤석열 정부에게도 별로 도움이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했다는 얘기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 이제는 더 이상의 외교적 파장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 듯 이제 확전을 자제하고 또 대중국 관리 모드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흐름은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일부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싱하이밍 대사 추방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제 싱하이밍 대사의 언행을 직접 지적하고 나선 건 이 대중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정부 기조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였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상호주의를 강조한 데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중국 국장급 관료인 주한 중국 대사의 관저를 직접 찾아가 내정 간섭 발언을 듣고 온 것에 대한 비판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싱하이밍 대사 논란에 대해서 이제 다소 원론적인 답변으로 가름한 것 이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서 어제 일본 출국길에 오른 조태용 실장은 싱하이밍 대사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조 실장은 건강한 한중 관계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이라며 한중 관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싱 대사의 언행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조 실장은 이번 논란이 하반기에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한중일 협의체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어제 나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자, 또 건강하게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일 간의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요, 이 시점에 이 민주당원 여러 명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중한 것, 이게 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민주당의 김태년, 홍익표 의원 등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지난 12일에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상대국 대사를 초치한 직후에 출국한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냐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2달 전부터 추진해왔던 경제교류 일정이라면서 중국 외교부의 협조로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중국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활동 이런 부분도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요, 실제 이들이 만난 중국 측 관계자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신 인터뷰 등에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보다는 대만 해협 문제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 점에 더 방점을 둔 걸 중국 정부가 강도 높게 문제 삼아서 했죠. 네, 민주당 의원들은요, 지난 12일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전국 인민대표대회 외사위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베이징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방중 의원들은 이 외에도 중국의 싱크탱크를 방문하고 현지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홍익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싱하이밍 대사 논란과 관련해서 중국 측의 입장도 듣고 우리의 입장과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홍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분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싱크탱크나 또는 주요 관계자들의 말에 보면 이런 얘기죠. 미국 중심으로 너무 그 하나의 어떤 세계 질서로 재편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중국에게 줄 서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입장,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게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대사를 쫓아내자, 그 부적격자로 지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한중 관계를 어디로 가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나 정부가 여당은 그러면 한중 관계를 국제단절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논란은요, 민주당 의원 7명이 오늘 추가로 중국 방문에 나선 데서 벌어졌습니다. 시기도 시기지만 이들의 방문 지역, 방문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도종환, 박정 의원 등 7명은요, 오늘 오전 중국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2달여 전에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서 국회의원 방중을 요청해서 진행된 일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민주당만을 대상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2명도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당내 혹은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지금 시점에 꼭 방중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시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가 내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만큼 지금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다가 이럴 때일수록 양국이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정을 강행했다면서 싱하이밍 대사의 언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국 출국길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을 홍보하는 덜러리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들을 하십니다. 저희 방중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적 만남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 중국 측에서 제기된다면 저희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당에서도
상황이 이런데 꼭 지금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방문 비용으로 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뇌물 외유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 방중을 겨냥해서 대중국 조공 외교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중국 측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 이 비용 상당수를 중국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와중에 중국 돈으로 어딜 방문하는 것이냐며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중 비용이 얼마고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밝혀야 한다고도 촉구를 했고요. 뇌물 외유가 아닌지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김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 지역에요, 이 티베트가 들어있는 거, 이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티베트 하면 중국 정부의 탄압에 맞서서 지금 오랜 기간 망명을 통해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는 달라이라마가 당장 떠오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할 예정일 티베트는 국제사회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함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분리 독립 문제로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분쟁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티베트를 방문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대티베트 정책을 미화하는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앞서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찬 일정을 조율할 당시에 편하게 식사만 하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약속이 됐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대표가 결국 싱 대사한테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달 중순 주한 중국 대사관이 먼저 민주당 측에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을 위해서 냉각된 한중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제안에 응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국 대사관에서는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다, 따로 이야기할 의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도 수차례 전해드린 대로 싱 대사는 이 대표를 만난 당일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15분가량 읽어내려가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도 예상 밖의 싱 대사 언행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이 대표가 싱 대사한테 이용당했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싱하이밍 대사와 오랜 친구 사이이긴 하지만 대사가 주재국과 본국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고 깽판을 쳐선 안 된다며 싱 대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도 했습니다. 자기 위상을 과시하려고 중국 대사를 활용한 것 같은데 거꾸로 본인이 이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위상을 과시하러 중국 대사를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중국 대사는 거꾸로 그것을 이용해서 네. 발언을 아주 그 세게 하는 그런 정말 멍석을 깔아준 꼴이 되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지적은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대사 언행을 직접 지적한 건 부적절했다고 비판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 역시 싱 대사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대통령이 언급한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싱하이밍 대사의 입장을 조금 더
높게 쳐줘버린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이용당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용당했다고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사가 이렇게 뭐 저녁이라도 먹자라고 만찬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받아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조금 강력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만큼은 이용을 좀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 그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반면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서 싱 대사의 만찬 제안을 거절했다는 일화, 이 부분도 지금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한 장관이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어제 국회 본회의 출석 전에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 언행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앞서 싱 대사의 만찬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장관은 싱하이밍 대사 논란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재점화하고 있는 문제죠. 국내에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중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투표권을 주지 않은 거죠. 반면에 이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투표권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실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관련 법 개정안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장관 상호주의 원칙을 들어서 이 법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재차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2월 달에 초청하다고 했는데 거부하신 이유나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적절치 않다고 봤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외교적인 어떤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인 국적 외국인 선거권 일부 제한하는 방안 작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의 질문을 약간 바로 잡자면 저는 중국인 국적의 영주권이라든가 중국인 국적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그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특정 국가를 상정해서 말한 취지는 아닙니다. 꼭 중국을 상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요 지난 12일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로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서 지금 여야 간의 쟁점으로 비화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정부가 오늘 출국한 민주당 의원 7명에 대해서 이 비용을 지원한 부분, 그다음에 이들이 티베트 등 국제적으로 논란일 수 있는 지역을 방문한 것, 이걸 두고서 중국에 사실상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양국 관계가 좀 뭐 외교적 충돌이 있다 쳐도 사실은 뭐 국회의원 외교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중국이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여야 의원들을 다 초대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 중점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7명이 갔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 2명이 간다고 해도 국민의힘 2명에 민주당 7명이잖아요. 이거 뭔가 비율도 맞지 않고 중국이 왜 이런 그 초청 외교를 벌일까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생각이 미친다면 한 번쯤 생각을 재고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건대는 중국이 이재명 대표의 만찬 초청까지 포함해서 12일 그 민주당 의원단 초청 그리고 오늘 저 의원단 초청 이렇게 합치면 이 세 가지의 이벤트가 뭔가 중국 측이 그 민주당을 뭐라고 할까요? 뭐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 그게 민주당에만 집중이 되죠? 더군다나 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이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한 번쯤 뭔가 생각을 좀 다시 하고 뭐 사실 저기 가서 정신을 차리고 자 중국이 그 의도하는 바에 말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당장 티베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중국 측이 짜놓은 일정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지 않으면 아마 갔다 와서 또 잘못하면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 의원들 12일 간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 간 사람들까지 아마 그 말 한마디 또는 어투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미리 예정된 일정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예정된 일정을 꼭 소화해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외교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방문해서
어떤 외교적인 성과 또는 어떤 실익을 눈에 보이는 실익을 국민들께 가져올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실익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 꼭 갔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저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는 비판 중에 뭐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감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왕 갔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왜 갔는지 좀 실익이 있는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최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가셔서 행동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국민들께서 지금 이목이 집중돼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셔서 그래도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결과를 하나라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둘러싼 여야 공방도 갈수록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분리징수를 금지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이른바 KBS 시청료인데 이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신료가 국민 세금이 됐다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30년 동안 이어져 온 KBS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안을 마련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행정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라면서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조치인데요. 방통위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규정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꿨고요. 이 개정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돼 재가를 얻으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KBS가 직접 수신료를 걷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분리된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추가로 발행해야 됩니다. KBS가 부담해야 할 수신료 징수 비용도 기존 400억 원대에서 2,200억 원대로 대폭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수신료 수입도 현재 6,900억 원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KBS는 입장문을 통해서 분리징수로 변경이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 유발로 공영방송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방통위를 찾아서 위법하고 부당한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등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 방통위의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방송 탄압 역사는 새까맣게 숨기고 또다시 방통위를 획책하고 억압하려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방통위의 그 시행령 개정안 의결, 거기 그 과정에서부터 이미 여야 입장은 거기에서부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이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김효재, 이상인 2분, 그러니까 대통령 추천목까지 함께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김현 의원이 있는데 이들이 표결을 통해서 했는데 결국 여당과 대통령 추천은 2명이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김현 의원은 반대를 해서 2대1로 그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어제 이런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요, 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장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한때 실신을 해서 또 주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네, 일단 장경태 의원 측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빈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성명서를 읽던 조 의원 옆에서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요. 2, 3초 뒤에 부축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한동안 호흡을 가다듬다가 차로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방통위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턱 상처에 밴드를 붙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장 최고위원의 모습 영상으로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괜찮아? 이제. 그런데요, 이 어제 장 최고위원이 저렇게 이제 쓰러진 일을 두고서 지금 네티즌,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 그대로 의혹일 뿐이긴 하지만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러질 당시에 장 최고위원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네티즌들은 주저앉아 있는 장 최고위원의 무릎 부분이 다소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런 글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수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한 언론을 통해서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를 할 수가 없고 특히 정장 바지는 늘어나지 않는 재질이라서 바지 안에 보호대 같은 것을 넣을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그런 네티즌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장 최고위원이 일종의 이제 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장 최고위원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장해찬 최고위원이 직접 무릎 보호대를 차고 나와서 이 양반다리를 해보이는 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은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의 법적 대응까지 언급한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판하려고 직접 정장바지 안에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과거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제기했던 캄보디아 조명 의혹을 언급하면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신흥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등극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도 양반다리가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다면서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캄보디아 조명 등 신흥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등극한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은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가 불가능하다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왔습니다. 양반다리가 되는지 앞으로 나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영구 폐지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KBS가 비연고제로 가는 전출자에게 고정금리 2%로 6년간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건데요. 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요, KBS가 비연고지 전출자에게 대출해준 전세금은 2017년 약 8억 8천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약 29억 원으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이달까지 누적 금액은 총 1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KBS 수신료로 거의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적자가 425억 원 정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KBS 직원들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 의원은 KBS가 매일 4억 7천만 원씩 꼬박꼬박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억대 고액 연봉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 저금리 전세금 대출 대여가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고요. 이에 대해서 KBS 측에서는 채널A에 KBS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업무상의 이유로 비연고제로 전출한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용 부담이 더 큰 사택 대신 제공하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언론 길들이기이자 방송 장악 시나리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산대 최고위원이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질문에 본질은 방송 장악이고 이는 민주주의 탄압, 독재 정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긴 하지만 방송법으로 막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만약에
정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방송법 상위법으로 올려가지고 이 부분을 막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함께 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검사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탄압 독재 정권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배후를 보고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정부, 그러니까 방통위죠. 지금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박찬대 의원의 주장은 이 시행령으로 하지 못하게 아예 그 상위법인 방송법에 그 KBS 분리징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법에 그 규정을 넣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민주당 측 주장과 관련해서요. 어제 대정부 지문에서 이 한덕수 총리가 이 고성을 지르는 그런 이례적인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특보가 2010년 이명박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을 당시에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하면서 문건 내용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요구했고 한 총리는 고 의원이 미리 보내지 않은 내용을 질의했다며 국회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상황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컨텐츠가 들어가요. 우리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거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자, 우리 의원님들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답변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민정 의원님 저는 의장님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이고 또 총리님께도 유감입니다. 어떤 저도 질의를 유감입니다. 하든 어떤 저도 질의를 의원님에 하든 대해서 거기에 유감입니다. 대해서 저도 그리고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입니까?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 결국 이제 한덕수 총리 참지 못하고 저렇게 폭발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경질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는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의 한 총리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성주 수석 부의장은 한 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음용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한 것을 두고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요. 윤준병 의원은 어제 한 총리가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무능과 독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한 총리 본인이 드러낸 것이라며 한 총리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한 총리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서 한 총리를 옹호한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확인하는 대정부 질문이 한덕수 총리에게는 고작 오픈북 시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무능과 독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윤석열 정부의 민낯임을 한덕수 총리 본인이 드러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한덕수 총리님도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보는 문서이니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고 다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전 준비 없이 아무 자료나 막 들이댔을 때 국무위원을 그냥 겁박만 할 뿐이고 윽박만 지를 뿐이지 충실한 답을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장학 퀴즈도 아니고 대정부 질의가. 그래서 저거는 여기에 고민정 의원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 총리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 요지서를 사전 제출하는 건 정부에서 답변 준비를 충실하게 하라는 취지이지 이 요지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답변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이어서 고민정 의원은 한 총리가 요지서에 이 보도지침 선거 개입 문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답변을 거부한 건 국회법에 대한 의도적 오독이자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무력화시킨 한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저렇게 지금 고민정 의원하고 한덕수 총리가 부닥친 그 문건은요, 이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2010년 1월에 그 문건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6.2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서 방송사들이 선거기획단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뭐 좌파 기자, 뭐 왜곡 편파 보도 우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들어서 고민정 의원이 당시에 이동관 청와대 그 홍보수석의 요구로 이런 문건이 작성이 됐고 이게 다 전파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동관 지금 현재는 대통령 특보죠.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세를 펴는 과정에서 저렇게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례적인 것은 정말 점잖기로 유명하고 말도 잘 않기도 말도 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흥분한 거 대체 저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이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총리실이라는 데가 좀 특징이 있어요. 다른 부서는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총리실은 국정 전반을 다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한테 뭐 갑자기 무슨 문건을 들이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총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2010년의 문건이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기도 하죠. 네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저거를 아마 미리 총리실에다가 제출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걸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 문건이 진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총리가 어떻게 처음 보는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고성을 낸 부분은 뭐 좀 약간 흥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리가 알지 못하는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총리가 당연히 답변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자꾸 답변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총리가 처음 보는 문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전에 뭔가 고지를 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뭐 이 문건은 뭐 가짜라든가 아니면 진짜이면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고민정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한 총리가 그 사전 재변, 그러니까 질문용에서 사전 제출이 국회법상 규정이니까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국회를 취재할 때 이 법 개정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정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훈시 규정으로 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또 한 총리 입장이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또 오독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고민정 의원과 뭐 한 총리 간의 뭐 국회법 해석 다툼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어제 그 태도를 보시는 국민들의 마음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 때로는 좀 답답한 뭐 어조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신문을 보고 알았다든지 이런 대답을 하셔서 한때 이제 식물 총리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제의 모습은 사실 식물 총리와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었는데. 신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문? 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고 네네네. 해서 식물 총리라는 네. 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과는 달리 어제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은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어떤 기관의 총리로서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답변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어제로 모두 끝났습니다.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게 계속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지난 12일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있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여러 의원이 한 장관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면서 이 부결에 대한 한 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박을 다시 내놨는데요. 이 얘기 들어보시죠. 야당은 법무부 장관의 20명 발언에서 자극을 받아서 부결이 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나요?
모욕감이니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국회 대정부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은 못 찾겠던데요.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의원님들은 뭐 라디오 방송에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한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니까요.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제 다시 또 정치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김 원내대변인은 SNS를 통해서 한 장관은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을 비난받게 하는 게 목표라면 성공을 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야당과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을 한 겁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고요. 동석해 있던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걸 또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정하게 보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성공한 건 있죠. 야당 의원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국민들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성공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전부터 자꾸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민주당 정권의 장관들이 너무 편파적이다, 민주당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땐 본인이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태도로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다고 민주당이 그럼 가결을 시켰겠는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답이 정해져서 어차피 부결이 뻔한 상태였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줘야죠. 사흘 동안의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요, 이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이 국회 안팎에서 이어지면서 분위기 참 냉랭했죠. 반면에 또 여야 또 정부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낸 의원도 있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비례대표 11번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안내견 조의와 함께 어제 대정부 질문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발언대로 불렀습니다. 어떤 인사부터 오갔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는 부분이 많을 거고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사건 피해자의 4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사라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피해 장애인의 사법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법무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질의를 마친 김예지 의원의 마지막 연설, 많은 의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의원석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요.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고문 동반 살인입니다. 유명 BJ 출신 여성, 한국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관련한 소식 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NS 팔로워가 25만 명이 넘는 유명 BJ A씨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캄보디아 검찰이 체포된 중국인 부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었죠. 이에 현지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고 당시 체포된 중국인 부부는 지난 4일에 A씨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인 부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A씨는 이 병원에서 혈청 주사를 맞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의문인 거는 이 시신에서 심한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A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먼저 현지 교민도 잘 방문하지 않는다는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웅덩이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점과 발견 당시 A씨의 모습도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매체 일부에서는요, A씨의 신체 일부가 골절되고 몸에는 멍이 든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일각에서는 A씨가 폭행을 당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현지 검찰은 중국인 부부에 대해서 살해 및 고문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에 부상을 입은 건지 사망 후 유기 과정에서 시신이 손상된 것인지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지 검찰이 고문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해외 매체들이 전했지만 만약 중국인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검정색 반팔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여성이 보이실 텐데요. 6일 프놈펜 연못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CCTV에 잡힌 A씨의 옷차림은 시신으로 발견된 현장에서 수거한 상하이와 같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게 급선무로 보이는데 이거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A씨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은 채 여전히 궁금증만 남기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유족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부검을 진행하자고 유족을 설득 중에 있다고도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춘향이 영정 시끌입니다. 이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소설 속 춘향 바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고전 소설이죠. 춘향전의 주인공 춘향이는 다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춘향이를 둘러싸고 소설의 배경인 전북 남원시가 시끌시끌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전북 남원시와 남원문화원이 새로 제작한 춘향이의 영정입니다. 김현철 작가가 그렸습니다. 제작비 1억 원을 넘게 들여서 넉 달여 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5월 단오일을 맞아서 몸단장을 한 채 그네를 타기 위해 나오는 17살 안팎의 18세기 여인상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영정 속 춘향이의 모습이 10대가 아닌 중년 여인처럼 보인다며 춘향의 덕성이나 기품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남원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성명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체는 또 춘향제 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사흘 동안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최초의 춘향 영정은 1,313표를 받았고 새 영정은 113표를 받는데 그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남원시 향토박물관에 최초 춘향 영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 영정 속 춘향은 30대 때 어사 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이 최초 영정을 봉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민단체도 새로 그린 영정은 남원의 춘향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억지 춘향이라고 거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원시는요, 이 고증을 거쳐서 최대한 당시 상황을 반영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새 영정은 춘향전을 토대로 17살 안팎의 남원 여고생 7명의 모습을 참고했다고 하고요. 의복과 머리 모양도 고증을 거쳐서 최대한 당시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앞서 시는 춘향 사당에 걸려있는 영정이 이 친일 작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거했고요. 이후에 강주수 화백의 춘향 영정을 다시 봉안하는 방안과 새로운 영정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새 영정 제작 방침을 정한 건데요. 고증 결과 강화백의 작품이 강화백이 그렸다는 증거도 확실치 않고 춘향의 복식 또한 소설의 배경인 조선시대와 동떨어진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강화백의 작품으로 알려진 영정은 최초로 그려진 춘향 영정으로 실제 춘향사당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작품이라며 새 영정을 그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요, 검증되지 않은 강화백의 영정을 봉안하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제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악당의 선한 부캐인데요. 지금 관객동원 800만 원을 넘은 영화 범죄도시 3에서 이 악역으로 변신한 배우 이준혁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영화 범죄도시 3에서 체중을 늘리고 악당 주성철을 실감나게 연기해 호평을 받고 있는 배우 이준혁 씨가 뜻밖의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어제 이준혁 씨는 SNS에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로 안녕 팝콘이 선정됐다.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이준혁 씨가 언급한 안녕 팝콘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혼자 길을 나선 강아지 팝콘의 모험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책은 이준혁 씨가 직접 만든 모바일 게임 안녕 팝콘을 원작으로 한 그림책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 팝콘이는 이준혁 씨가 키우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게임을 만들었고 그 순수한 내용이 반응이 좋아서 동화책 출간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준혁 씨는 동화책 인쇄 전액을 동물복지단체에 기부했고요. 기부금은 동물들의 치료비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준혁 씨가 이렇게 훈훈한 동화책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올린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귀여운 내용과 반대되는 영화 속 악당, 주성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료 배우 최윤영 씨는 사진과 글이 부조리하다는 글을 남겼고요. 팬들도 선정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서 사진이 너무 무섭다는 뜻을 남겨 웃음을 안겼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혁 씨가 막강 빌런으로 등장하는 범죄도시 3가 1000만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요. 범죄도시 3는 누적 관객 수가 815만 7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개봉작 중에서 최장기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범죄도시 3가 전편보다 빨리 1000만 관객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